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지금은 현재 엄마와 둘이 살고 있어요. 원래 결혼을 준비했었는데 지금은 그 결혼이 깨질 위기에 봉착했고 말이죠. 뭐 위기라기보다는 사실 깨진 거나 다름없긴 해요.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의 가정 환경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두 분이 일찍 이혼하셨거든요. 듣기로는 잦은 사업 실패로 인한 부부 갈등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중학생 때 엄마가 재혼하게 되면서부터는 의식적으로 친아빠 생각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새아빠가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제가 친아빠 생각을 하면 왜인지 모르게 죄를 짓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물론 엄마나 새아빠가 그러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언젠가 엄마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유진이는 아빠 안 보고 싶어? 나한테 아빠는 하나뿐이야.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친아빠에 대한 애정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리고 자라면서 한 번도 저를 보러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반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더구나 그때는 한창 예민할 나이였잖아요. 나중에 듣고 보니 엄마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것도 제가 친아빠를 보고 싶다고 하면 보여주려고 물어본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친아빠가 저를 찾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제 대답을 듣고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한창 예민할 나이에 혼란스럽게 하지 말자고 말이죠. 그래서 자라면서 친아빠를 만날 일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는 미운 마음도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냥 친아빠는 없는 셈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새아빠가 그만큼 저에게 잘한 것도 있지만 그냥 얼굴도 모르는 친아빠를 그리워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왔거든요. 집안 형편이 그다지 넉넉지 않았던 탓에 등록금을 제가 벌어야 했고 대학을 졸업하는데 꽤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취직하면 괜찮아지겠지 했던 것도 막상 취직하고 나니 또 현실에 치여 여유가 없었고 말입니다. 이래저래 바쁘게 살다 보니 다른 걸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연애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왜들 그렇게 즐기지 않고 힘들게만 사냐고들 했지만 저는 그게 다 배부른 소리로 들렸어요. 새아빠가 아프시고 나서부터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새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비록 돈을 벌어오는 능력은 없으셨지만 그래도 저희 엄마와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라오는 동안 한 번도 새아빠를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을 아프다는 이유로,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피 하나 섞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프실 때 병원에 들어간 비용도 상당해요. 그걸 저와 엄마가 오롯이 갚았고 말입니다. 결국 새아빠는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후회는 없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자식 노릇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너도 이제 진짜 연애 좀 해라. 새아빠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친구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30이 다 되어 가도록 연애 한번 못 해본 제가 너무 불쌍해 보였나 봐요. 하고 싶은데 일부러 안 한 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해주는 소개팅을 열심히 나갔습니다. 친구들도 좋은 남자를 소개해줘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제가 편하게 사는 걸 보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사람 복은 좀 있는 편이거든요. 물론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요. 남자친구는 그런 소개 과정을 거쳐 만난 사람입니다.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듬직하고 우직해 보이는 외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도 저를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성실하고 착해 보였다고 하더군요. 결혼은 이런 여자랑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다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더 남자친구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하는 첫 연애라 그런가? 마음을 정말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의지도 참 많이 했고 말이죠. 그렇게 연애를 3년 정도 했어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이 많았는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꽤 좋은 직장을 다녔고
어머님은 공무원, 아버님은 대기업을 다니시다 은퇴하시고 지금은 꽤 규모가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조건 자체가 저희 집보다는 훨씬 좋았어요. 저희 엄마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빼먹었네요. 저희 엄마는 동네에서 작은 호프집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술 장사한다고 하면 편견으로 보기도 하는데 저희 엄마는 정말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엄마가 하는 일을 누군가에게 말하기 부끄러워하거나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건 남자친구에게도 마찬가지였고 말이죠. 남자친구를 엄마 가게에 데려갔던 적도 있어요. 오히려 엄마가 당황하더군요. 남자친구를 여기를 데리고 오면 어떡해. 뭐 어때? 동네 왔는데 맥주 한잔 하고 싶다길래. 남자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쾌한 분위기에서 엄마와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엄마가 음식을 참 잘하시는 것 같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더라고요. 솔직히 혹시나 하는 마음이 안 들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어린 시절 엄마가 호프집을 하는 걸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적이 좀 있기도 했고 말입니다. 아무튼 조금이나마 걱정했던 게 남자친구의 그 아무렇지 않아 하는 반응을 보며 쑥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첫 연애인데 결혼까지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처음부터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할 수도 있지. 그냥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아까워서. 여러 사람 만나보고 그러고 하지. 나는 내가 아깝다고 생각 안 하는데? 되려 친구들이 그런 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남자친구에게 청혼을 받고 한동안은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많이 좋아하는구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 정식으로 다시 인사를 왔어요. 엄마가 남자친구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그것도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순탄할 것 같았던 저희 결혼에도 고난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어요. 우리 애가 좋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마냥 반갑게 생각할 수는 없구나. 아무래도 집안이 차이가 크게 나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 치고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내비치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처럼 말이죠. 어머니가 동네에서 술 장사를 하신다고? 그런 노골적인 술 장사라는 표현을 오랜만에 들어봤던지라 꽤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언제까지 하실 거라니? 그건 여쭤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기력이 닿는 데까지는 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일을 왜? 이제 결혼하면 그만두실 생각은 없으시다니? 우리 집에서 지원해서 주면 될 거 아니야. 술 장사라는 그 사실에 꽂히신 것 같았습니다. 사돈 뗄 사람의 집안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심히 거슬리셨던 모양이에요. 아마 나중에 주야장천 이야기했던 품이나 체면에 영향이 간다고 생각하셨겠죠. 표현을 그렇게 하시니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동네에서 작은 호프집인데 안주도 맛있고 그냥 정겨운 분위기의 가게예요. 아니 가게 분위기나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니? 그냥 술 장사한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걸. 남자친구의 그런 말에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그걸 빌미 삼아 저에게 트집을 잡으셨어요. 너는 옷차림이 왜 그러니? 이래서 자라온 환경은 무시 못한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기분이 정말 나쁘긴 했지만 그때는 제가 남자친구를 너무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 결혼을 하고 싶어 했던 거 보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참 모자라다고 생각했으니 그런 대접을 받아도 괜찮다 여겼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런 대접을 받아도 괜찮은 사람은 없는데 제가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꽤 오랜 시간 그리고 꽤 많이 남자친구를 설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결혼을 꼭 해야 하냐고 말이죠. 남자친구는 꼭 하겠다고 했고요.
사실 남자친구의 아버지도 저를 그다지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듯 보였지만 그래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만큼은 아니긴 했거든요.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결혼이었습니다. 오로지 제가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하는 결혼이었어요. 모두 그런 결혼은 행복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때는 잘 이겨낼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가족으로 받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보통은 첫인사를 가고 난 뒤 바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준비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게 다 남자친구의 가족들 때문이었어요. 이제부터 제가 어떤 고생을 당하고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를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남자친구의 가족들은 저를 몸종 취급했습니다. 따로 연락처를 받아갈 때 짐작했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바보같이 굴었던 것도 그들이 저를 함부로 할 수 있게 빌미를 준 것 같아 후회되긴 하네요. 하루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같이 있다며 저에게 밥을 먹자고 불러낸 적이 있었어요. 군말 없이 나간 그 자리에서 당한 모욕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어머, 저희가 밥을 다 먹었네요. 언니, 배고파요? 아니요, 뭐. 그러면 잘 됐네. 이 침 좀 들어라. 노골적으로 그랬어요. 뜬금없이 불러다 짐꾼 취급하거나 하녀 취급하는 건 예사였습니다. 함께 밥이라도 먹는 날에는 너는 이런 좋은 음식 처음 먹어보지? 지금 어떻게 먹어야 할지도 몰라서 우왕좌왕하잖아. 이런 거 다 가르쳐서 결혼시키는 게 우리 집에도 좋긴 하니 잘 보고 배워라. 이런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데 정말 하나하나 다 가르치려니 너무 피곤하네요. 놀랍게도 이 모든 대화가 사람을 면전에 두고 한 말들이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처음에는 조금 말리는 듯 보였지만 나중에는 그게 자기에게도 좋은 거 아니냐 가르쳐 줄 때 배우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세뇌를 당한 것도 같아요. 저는 한참이나 모자란 사람이고 그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한참을 신부 수업, 아니 하녀 수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엄마는 인사를 간 게 언제인데 아직도 구체적인 결혼 이야기가 나오지 않냐며 의문을 품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사실대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들에게 받는 대우가 말도 안 되는 것이 맞기는 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깰 수는 없었어요. 저는 당시에는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게다가 결혼한다고 다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걸 번복하는 거에도 용기가 필요했고 말이죠. 아무튼 이래저래 결혼을 깨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끌려다니면서 말이죠. 사실 그때는 남자친구가 고마웠거든요. 계속 미안하다고 해주고 결혼만 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자기가 잘하겠다고 옆에서 다독여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시 생각해보니 언제나 말뿐이고 무책임한 거였더라고요. 지나고 나니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너 꼭 그 결혼을 해야겠니? 응?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한 번도 그 집안에서 저를 어떻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엄마한테 한 적이 없는데 엄마는 마치 뭔가 알고 있는 듯이 묻더군요. 그래서 철렁한 마음에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어요. 아니, 상견례도 이렇게 길어지고 하니 그쪽에서 혹시나 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나 싶어서 집안 차이가 크게 나니까. 아니야. 날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다 좋아. 다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를 가만히 보던 엄마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게 좋아? 그날도 네가 좋아 죽는 게 보이더니. 어? 오빠? 당연히 좋지. 그러니까 결혼하려는 거지. 제 그 말에 엄마는 가만히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엄마는 우연히 제가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남자친구의 여동생과 같이 있는 걸 봤다더군요.
거기서 한여 노릇을 하며 짐꾼 대접받는 걸 보고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서 눈물이 났다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아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지나서 이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말만 꺼내도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서 자동으로 눈물이 나왔었거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저를 향한 노골적인 무시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게 원래 그러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 상황이 계속되면 그 상황에 물들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처음에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여동생만 저를 노골적으로 맞대했는데 나중에는 남자친구의 아버지도 그러시더군요. 너는 음식은 좀 잘할 줄 아니? 잘은 못해요. 그치만 이제부터 배우면 되죠. 너는 대체 잘하는 게 뭐니? 어떤 모습에 그렇게 넋이 나가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거 참. 보통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게다가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계속해서 모자란다,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로 제가 모자라고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내가 많이 모자른가? 갑자기 왜? 아니, 오빠 부모님이 나를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니까 내가 너무 분에 안 맞는 결혼을 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부모님들이 보기엔 그러실 수도 있지. 그런데 그건 아직 자기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아직 모르셔서 그래.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조금만 더 이해하고 좋은 모습을 자주 보여드리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잘못한 건 남자친구의 가족들인데 제가 왜 기를 쓰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했던 건지 의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 몇 개월이 더 지속이 되었고 드디어 상견례 날짜가 잡혔어요. 상견례 일정을 잡던 즈음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너도 정말 독하고 징하다. 그렇게 눈치를 줬는데 결국 이 결혼을 해야겠니? 잘 봐주세요. 잘 볼 구석이 있어야 잘 볼 거 아니겠어요? 오빠한테 들어왔던 선짜리 중에 언니 정도 되는 조건은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없을 뿐이니? 정말 어디 가면 면이 안 서서 꺼내지도 못할 조건이야. 그 아가씨들 아까워서 어떡하니 정말로? 정말로 언니는 우리 부모님이랑 오빠한테 평생 감사하면서 납작 숙이고 살아야 해요. 아빠가 원래 며느리감으로 찍어놓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랑 결혼했으면 우리 아빠 사업도 훨씬 잘 풀렸을걸. 누구라고 했지? 몰라. 그 아빠 회사 가장 큰 투자자분 중에 한 분의 딸이라고 했는데 옛날부터 그분한테 딸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 듣고 아빠가 계속 소개 한번 시켜달라고 했었는데 이래저래 안 되고 그랬나 봐. 아빠가 아들 결혼한다고 했더니 아쉬워하시더래. 그것 보고 아빠가 엄청나게 속상해하더라. 아이고, 내가 다 아깝다 아까워. 너희 아빠는 오죽하겠니? 둘이 사람을 앞에다 두고 그런 소리를 한참을 해대더군요. 서럽다 못해 모욕감이 느껴졌지만 그때도 바보같이 참았습니다. 상견례를 하기로 한 날 장소를 예약하고 나서 고민에 빠졌어요. 이 결혼을 해도 될 것인가, 한다고 나아지는 게 있을까 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사실 결혼이 바로 목전으로 다가온 느낌은 아니었는데 상견례를 한다고 하니 이제 정말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고민이 많은 얼굴이네. 막상 결혼한다고 하니까 싱숭생숭해?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는 저를 보고 엄마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에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집이랑 오빠 집이랑 차이도 크게 나고 뭔가 너무 숙이고 하는 결혼 같기도 해서 고민이 안 되는 건 아니야. 평생 을처럼 살아야 할 수도 있잖아. 그런 제 말에 엄마가 싱긋 웃더군요.
그리고는 그때는 당장 이해하지 못할 말들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엄마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는지 다 알게 되었지만요. 걱정하지 마. 너를 그렇게 대할 수는 없을 거야. 그쪽이 숙이고 들어와야지. 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날 알게 될 거야. 엄마가 하는 말은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의문들 뿐이었지만 엄마가 너에게 좋은 일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주는 그 손길에 마음이 진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엄마 말에 이상한 신뢰 같은 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상견례 날 아침이 밝았어요. 엄마랑 저는 그 전에 백화점에 가서 그날 입을 옷도 다 쇼핑을 해놨었거든요. 엄마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치마 조금 짧지 않니? 무릎이 보이는 치마 길이가 엄마는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엄청 짧은 치마도 아니었고 원래는 그보다 조금 긴 기장인데 저희 엄마가 키가 커서 조금 더 짧아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옷의 스타일이 고상한 느낌이기도 했고 무릎이 살짝 보이는 것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말했어요. 아니, 예뻐. 그리고 그게 뭐가 짧아. 완전 미니스커트도 아닌데. 그래도 우리 나이에는 이 정도는 미니스커트야. 에이, 무릎이 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살짝 보이는 건데? 제 그 말에 엄마는 여전히 괜찮은가 하며 혼잣말을 하더군요. 제가 옆에서 괜찮아, 예뻐 하며 그런 엄마를 다독거렸습니다.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정말 하나도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엄마가 상견례장에 먼저 도착했거든요. 앉아서 10분 정도 기다리니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식구들이 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둘 다 자리에서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어머니들끼리 먼저 꾸벅 인사를 하고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엄마의 옷차림을 보고는 멈칫하더군요. 그러고는 자기 딸에게 무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소리가 저와 엄마에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느낌상 엄마의 옷차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엄마도 물론 눈치를 채신 듯 했고 말이죠.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속으로 조금 안심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말입니다. 이런 자리를 진작 마련했어야 했던 건데 조금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그래도 이왕 시키기로 한 결혼이니 그리고 어쨌든 제 부모님이잖아요. 기본적인 예의는 차리기로 한 모양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오늘 상견례는 그래도 조금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을까 하고 잠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그런데 사돈 떼실 분은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나오신 건가요?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그 빈정거리는 질문에 저도 엄마도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무언가 이 결혼을 파토내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표정과 말투가 날카로웠어요. 저와 엄마가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그냥 엄마가 작게 대물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어머니... 엄마가 그렇게 중얼거렸고 남자친구가 자신의 엄마를 말리려는 듯 낮고 조용히 자신의 엄마를 불렀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결혼을 어떻게 해서든 파토내고 싶은데 건수 잡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건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는 거 아니니? 네? 그게 무슨... 상견례 자리에 그런 짧은 미니스커트 같은 치마는 너무 예의가 없으신 거 아니신가요? 우리 집을 우습게 보시던지. 엄마가 엄청나게 당황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시는 듯 했고 너무 민망한 듯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순간 욱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막하고 모욕을 주고 하는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에게 그러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군요. 그 순간 욱한 것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말이죠. 평생 그 모욕과 수모를 당하고 살 생각을 하니 눈앞이 아찔해지더군요. 무릎 정도 오는 치마를 보통 미니스커트라고 하지는 않죠. 그리고 자리에 어긋나는 옷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정색하며 그렇게 이야기하자 남자친구는 조금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니 아무래도 그랬겠죠.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말에 흥분을 했어요. 그건 남자친구의 여동생도 그러긴 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엄마가 하는 말에 말대답한 거예요? 어른이 이야기하면 가만히 듣고 있는 거지. 이런 자리에서. 워낙 막 사셔서 그런지 이런 자리에 어떤 옷을 입고 나오셔야 하는지도 모르시나 본데 그런 옷은 안 되는 거예요. 순간 제 눈이 확 돌았던 것 같아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낮은 목소리로 표정을 싹 굳히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그만하세요. 내가 못할 말했니? 술집 한다더니 그래서 딸내미도 그러더니 애미도 천박한 건 똑같네 뭐. 어디서 이런 집안의 애를 데리고 와서는 결혼한다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너도 정말 나한테 혼나야 해. 내가 참으래도 참아줄 수가 없다. 정말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물론 화가 난 것도 있었지만 왜 우리 엄마가 여기서 이런 대접을,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는 건지 너무 슬프고 화가 나더군요.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사람 앞에 앉혀두고 그런 소리 하는 분은 얼마나 교양이 있으신데요? 제가 보기엔 사람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자리 못 가리고 막말 해대는 분이 훨씬 100배는 더 천박하고 경우 없고 사람이 덜 된 것 같은데요. 제 그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지더군요. 너 말 다 했니? 덜 했어요. 그 세월 동안 나이를 도대체 어디로 드셨길래? 이봐요. 지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먼저 심하게 한 건 그쪽 어머니시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미쳤나? 너 정말 이 결혼 안 할 생각이니?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그 마지막 물음에 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게 소원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저 그렇게 괴롭히셨잖아요. 그래요. 소원대로 결혼 안 할게요. 저도 이런 모욕과 수모를 당해가며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잘됐구나. 그러면 결혼도 안 할 건데 이 자리에 계속 이러고 앉아 있을 필요도 없겠네. 자, 다들 일어서 나갑시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세상 반가운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그런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남자친구가 막아 세웠어요. 어머니, 제가 먼저 안 한다고 하지 않니? 너 못 들었니?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걸 보고 있으니 정말이지 기가 차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도 못한다는 게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가 본인의 어머니를 맡고 있고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저를 노려보고 있고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고 계실 때였어요. 문이 드르륵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거길 향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어... 근데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문을 열고 등장한 이는 남자친구의 아버지 또래 되어 보이는 중년 신사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남자친구 쪽에 친척분이 한 분 더 오시거나 방을 잘못 찾으신 게 아닌가 했습니다. 일단 저는 처음 뵙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신사분이 자연스럽게 제 옆에 서시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대표님이 여긴 어떻게?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그 신사분을 향해서 아는 척을 한 겁니다. 아이고, 그러게. 사장님을 여기서 다 뵙네요. 이런 우연이. 제 딸아이입니다. 그 신사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아, 이분이 내 친아빠구나 하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전혀 놀라지 않은 얼굴로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알겠더군요. 엄마가 친아빠를 불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큰일이 났다는 얼굴을 하고서는 말이죠. 그런데 밖에서 잠깐 들었는데 전박해서 결혼 못 시키겠다는 둥 하는 이야기를 제 딸아이와 아내에게 한 말인가요? 친아빠의 그 질문에 남자친구의 아버지의 안색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리고 눈치가 없는 건지 당황한 건지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아, 대체 누구시길래 당신 안색이 이래? 아, 네, 제가 한 말인데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 말을 끝낸과 동시에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팔을 꼬집었어요. 더 이상 말을 하지 말라는 얼굴로 말이죠. 어머, 아, 당신 왜 이래? 아, 왜요? 누구신데요? 자기 남편의 표정을 보고 나서야 어딘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는지 남자친구의 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제 친아빠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 딸아이와 아내에게 한 말이 맞으면 오늘 결혼은 우리 쪽에서 먼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회사 투자금도 일주일 안으로 다 빼는 걸로 할게요. 내 사랑하는 딸아이와 아내가 이런 취급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건 아빠도 남편도 아닌 거니까요. 그리고 사장님, 정말 좋게 봤는데 이런 집안이었다니 정말이지 실망이 큽니다. 친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하자마자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사색이 되어 갑자기 빌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따님분을 몰라 뵙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직 모두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어요. 이 사태가 어떻게 된 건지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자기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전에 이야기했던 정 대표님이셔. 우리 회사의 지분이 가장 많으신 투자자. 얼른 사과드리지 못해? 남자친구의 아버지의 그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사색이 되어 저의 친아빠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잠시 상황 파악을 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 당황한 듯 말이 막 나오는 것 같았어요. 재혼을 또 하신 건가요? 진짜 어이가 없더군요. 그 와중에 또 그런 질문이라니 말이죠.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자신의 엄마 옆구리를 찌르는 게 보였습니다. 자기 딸보다 상황 파악을 못하고 철이 없으면 대체 어쩌자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헤어졌던 친아빠입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전에 제가 저희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셨고 새아빠는 아파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시절에 이혼하시다니 대단하시다며 빙빙 비꼬아 저에게 모욕을 줬던 적도 있었고 말이죠. 전에 제 딸을 사장님 아들이랑 소개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취소해야겠네요.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엄청나게 아까워했던 그 소개의 자리에 그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말이죠. 뭐 제가 알 턱이 있었겠어요. 친아버지가 돈이 많으시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말이죠. 그래도 결혼식 올리고 파투가 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해야겠네요. 저도 저희 딸 이런 집안에는 못 보냅니다.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집안에 보낼 수는 없죠. 다행히 애도 이 결혼을 안 한다고 하니 오늘 이 일은 여기서 없던 걸로 합시다. 다시는 서로 만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제가 따랐어요. 남자친구가 다급하게 저를 잡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방금 깨달았는데 자기도 중간에서 그냥 반감만 했잖아. 내가 이런 취급받고 있었다는 거 몰랐다고 할 수 있어? 그런 제 질문에 남자친구가 입을 꾹 다물더군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께는 재산도 물려받아야 하고
또 본인이 당하는 일이 아니니 모른 척 했던 거겠죠. 엄마와 제가 그 자리에서 나오고 그 뒤로 저희 친아빠에게 거의 사정하며 비는 남자친구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대표님, 투자금을 빼신다니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큰일 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 생각해서라도 그건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어요. 엄마한테 바로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말이죠. 네 아빠가 저렇게 성공한 건 진짜가 알고 있긴 했어.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나도 몰랐다. 네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 말라고 부탁해서 불러냈는데 원래 아는 사이일 줄은 나도 꿈에도 몰랐어. 친아빠는 투자로 성공을 꽤 크게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름 유명하시다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회사에는 저 때문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우연인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 일이 이렇게 되려고 그랬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으니 말입니다. 그날 저녁 친아빠와 엄마, 저 이렇게 셋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간 못다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제가 잘할 때는 혹시나 헷갈릴까봐 찾아오지 못했다는 것과 다 잘하고 나서는 이제 와서 아빠 노릇을 하기에 민망해서 먼저 찾아오기가 그랬다고 말이죠. 너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멀리서나마 자주 보곤 했다. 언젠간 꼭 만나고 싶다고 생각만 했었는데 너네 엄마가 먼저 연락을 줘서 너무 반가웠어. 물론 이런 문제로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된 게 유감이지만 말이다. 원래라면 저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 됐었어야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결혼을 파토낸 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친아빠를 만남으로써 충격이 충격으로 덮인 느낌이라 오히려 결혼이 깨진 것에 대해서 덜 슬펐던 것 같아요. 물론 남자친구와 그쪽 가족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지만 말입니다. 자기야, 만나라도 줘, 응? 끝낼 때 끝내더라도 얼굴은 봐야지. 부모님이랑 동생이 꼭 자기한테 사과하고 싶으시대. 전화를 받지 않으니 그런 내용의 톡이 수십 개 와 있더라고요. 친아버지한테 듣기로는 그날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까지 자신에게 싹싹 빌고 거의 울며 용서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투자금을 다는 빼지 않기로 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싹싹 빌어서 그걸 용서해서 바로 빼지 않기로 한 게 아니라 거기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나앉을 걸 생각해서 일단 빼지 않기로 한 거야. 여전히 나는 이 결혼시킬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고 또 차근차근 투자금을 뺄 거라고도 했어. 일단 반액은 먼저 빼긴 할 거다. 혹시나 제 문제가 사업에 차질이 생기게 한 건 아닌가 싶어서 말했습니다. 저 때문이라면 그러시지 않아도 돼요. 괜히. 원래 빼려고 했어. 조금 잃은 것뿐이야. 그 사업체 전망이 좋은 것도 아니라서 만약에 너 사돈 뗄 집이었으면 안 뺐겠지만 그렇지 않고서 사업가적인 마인드로만 보면 뺄 거였으니 미안해할 필요 없다. 그런 소리 들으니 한결 마음이 편해지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친아빠를 용서했습니다. 사실 그간 저를 한 번도 만나러 오지 않은 것에 대한 기본적인 반감이 있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이미 새아빠를 친아빠로 여기며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딸아이 앞에 나타나기 조금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친아빠가 조금 불쌍해지기도 했어요. 그간 재혼도 안 하고 혼자 사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찾아와서 빌었어요. 자기가 한 말 잘 생각해봤어. 그런데 다 맞는 이야기더라고. 결국엔 나도 방관자였던 거야. 그래서 무슨 염치로 자기를 다시 잡아야 하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잡아야겠어. 나는 자기를 너무 사랑해. 결혼하고 싶어. 우는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게 맞아. 그런데 결혼은 어찌되었든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잖아. 나는 이미 자기 식구들한테 정이라는 정은 다 떨어졌고 얼굴만 봐도 치가 떨리는 상태야. 그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한 가족이 될 수 있겠어.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자기한테도 정이 많이 떨어졌고 이런 상태에서 다시 결혼 이야기라는 건 나는 어불성설이라고 봐. 그냥 깔끔하게 없던 일로 하자. 더 이상 이런 말 더 나오는 것도 나한테 엄청나게 스트레스야. 라고 말이죠. 남자친구는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지만요. 얼마 가지 않아 남자친구의 식구들도 단체로 찾아왔습니다. 만나지 않으려 했지만 만나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그 세 사람을 만났어요.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얼굴들이었는데 말이죠. 내가 정말 많이 미안했다. 너 말이 다 맞더구나. 오히려 천박한 건 나였어. 어머님께도 너무 죄송하다고 전해주지 않을래? 그런 반성도 저희 친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고 난 다음에 한 거잖아요. 아니었으면 지금쯤 결혼 잘 깨졌다고 웃고 계실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제 그 말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무슨 바보인 줄 아는지 그 사과를 받을 걸로 생각하고 불러낸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도 정말 사과하마. 아버님이 그날 너무 화가 많이 나셔서 내가 말을 다 못한 것 같아. 그런데 만나주시지 않는다. 두작은 반액은 이미 빼셨고 한 번만 자리를 마련해 줄 수는 없겠니? 그게 아니면 남은 투자금이라도 제발 빼지 말아달라고 이야기 좀 전해다오. 정말 우리 회사 큰일 나. 다들 사과를 방자한 자신들의 아쉬운 소리를 하러 온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딱 봐도 사과가 하기 싫은 게 보였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데 억지로 끌려온 게 한눈에 보였어요. 그 전에 제가 없이 산 티가 난다는 둥, 못 배운 티가 난다는 둥 하면서 사사건건 저를 무시했는데 제가 그런 부자 아빠를 돕고 또 저에게 고개를 숙이게 된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만했습니다. 입술만 깨물고 있던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자기 엄마의 옆구리 찌름에 한숨을 푹 쉬더니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동안 저도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런 걸로 사람을 막대하거나 무시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게요. 저보다 훨씬 더 배우신 분이 그런 걸 왜 모르셨어요? 인제 와서 아시게 된 거 다행이네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 만나면 그러지 마세요. 비록 저랑은 다시는 안 만나겠지만. 제 그 말을 듣자마자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급하게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볼 일이 없다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거라, 응? 우리 문제였지 둘 사이는 아무 문제 없었잖니. 우리가 앞으로 다 잘하고 맞춰줄 테니까 니들은 그간 그랬던 것처럼 니들 둘만 잘 지내면 안 되겠니?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는 걸 보니 오히려 정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 애초에 더 떨어질 정이 있지도 않았지만요. 이미 정이라는 정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예전이랑 같을 수 있겠어요? 오빠 가족이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얼굴 보고 살 사람들인데 저는 못해요. 그리고 그간 일을 겪으면서 오빠한테 실망한 것도 많았고요. 이제야 정신이 제대로 드는 느낌이에요. 제가 그동안 너무 바보 같고 등신 같았더라고요. 진작 빠져나왔어야 했는데 어쨌든 결혼까지 안 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서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문제로 저 불러내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저 때문에 투자금을 빼시는 거면 그러지 마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니까 더 이상 부탁도 하지 마세요. 그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뒤에서 예걸복걸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완전히 끝을 냈어요. 물론 그 뒤로도 남자친구가 몇 번이나 더 찾아와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남자친구도 본색을 드러냈어요. 부자 아빠 나타났다고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는 거야? 이제는 내가 별로인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고 본성은 이런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아니, 나는 오빠가 더 가진 게 없었어도 이런 일만 없었으면 결혼했을 거야. 그런데 이제 보니 정말 잘 깬 것 같다.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 그걸 끝으로 우리 두 사람은 완전히 깨졌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친아빠가 남자친구의 아버지의 회사에서 모든 투자금을 다 회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실은 친아빠한테 들은 건 아니고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저를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우리 집안 망하게 해서 속이 시원해요? 내가 뭘 했는데요? 다 스스로 만든 업보 아닌가요? 보복 심리로 투자금 다 빼라고 한 거 누가 모를 줄 알아요? 그렇게 살면 벌 받아요. 누가 할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쪽은 이미 그렇게 살다가 벌을 이렇게 받은 것 같은데요. 제 그 말에 씩씩거리며 욕을 하다 갔습니다.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딱 봐도 사치가 심한 사람이었거든요. 볼 때마다 바뀌는 옷과 가방들이 다 비싸 보이는 것들이었고 말이죠. 그것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었으니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힘들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그런 거겠죠. 엄마와 친아빠는 다시 만나고 계십니다. 다시 살림을 합친다. 이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조만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친아버지를 자주 뵙고 있는데 평생 얼굴을 몰라왔던 것 치고는 빠르게 친해지는 중입니다. 이런 게 핏줄인가 싶기도 해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다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하라는 친아버지의 제안에 굳이 거절하지 않았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렸을 때 꼭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당분간 멀어지고 싶기도 했고 말이죠. 남자친구의 집안은 빚을 지게 된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저앉긴 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를 정리하고 그간 모아둔 돈으로 아껴가며 생활해야겠죠. 아마 평생을 후회하면서 말입니다. 더 크게 누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땅을 치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결혼이 깨지긴 했지만 배운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다시 만나게 되었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방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었겠죠. 하다 보니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감기가 독하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넓은 서울의 어딘가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사연은 이렇게 자기소개로 시작하는 게 맞는 거겠죠? 제가 최근 몇 년간 거의 5년 정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며칠 전 좀 갑작스럽게 버스 타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한가로운 한낮이었지만 버스 안에는 사람이 꽤 많았고 놀라울이 많지 도로가 막혔습니다. 출퇴근 시간대도 아니고 주말도 아닌데 평일 이 시간대에 차가 막히다니. 서울의 교통체증을 새삼 실감하면서 의미 모를 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전 그 웃음을 이어가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귀에 버스기사님이 틀어놓으신 라디오 소리가 닿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정겹게도 신청자의 사연을 소개해주고 있던 참이었어요. 과거에 만났던 연인에 대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회상이 주된 내용이었죠. 웃기고도 슬픈 사연이라 과연 라디오 방송에서 소개될 만하더라고요. 들으면서 코웃음이 몇 번 쳐졌어요. 아직 목적지까지는 한참. 그러면서 전 문득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남들보다 유별나거나 특별한 점이라고는 없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흔한 남자지만 그래도 나는 남들에 비해 이 과거 이야기만은 뒤처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 싶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의 지난 인생에서 어떤 지점을 함께 보냈던 사람에 대한 회상입니다. 지금도 스스로 의연해졌다거나 완전 철이 들었다든가 하는 식으로 표현할 순 없지만 옛날 그때보단 제가 성숙해진 것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정신적으로나 뭐로나 여러모로 미성숙할 때의 얘기예요. 편의상 그 사람을 아내로 지칭하고 적어보게 되겠습니다. 때는 6년 전의 어느 이른 봄날이었어요. 초봄이라 무척 쌀쌀한 날씨였기에 바깥을 돌아다니기가 꺼려져서 저는 쇼핑 장소를 실내로 잡아 움직이면서도 따뜻한 봄 날씨에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사리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남은 겨울의 기운이 완전히 거치고 나면 자연의 약속에 따라 찾아오는 것이 봄의 따스한 내미였으니까요. 그 법칙을 의심하지 않으며 한 대형 쇼핑몰로 향한 저는 왠지 모르게 신발에 꽂혀 그곳에 있는 모든 신발 매장들을 돌아다니며 봄옷에 어울릴 만한 신발을 찾아 헤맸습니다. 분명 괜찮은 것들이 몇 개 보이는데 가격이며 소재며 브랜드값까지 고려해보면 이것도 저것도 전부 애매하게 느껴지는지라 계속 난감해하고 있었죠. 여기까지 와서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것이 아까워 그렇다고 빈손으로 발길을 돌리기 싫은 마음에 제가 있던 위치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카페를 찾아갔어요. 독특한 케이크를 앞세운 카페였으나 개의치 않고 저는 오로지 시원한 커피 한 잔을 원했습니다. 카운터로 곧장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있는데 포스기 앞에 선 저와 마주본 직원이 이상하게 저를 자꾸 빤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날 계속 쳐다보던데 착각인가? 이게 그 도끼병인지 왕자병인지 하는 증세인가? 하긴 직원은 어쩌면 손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직업병일지도 몰랐어요. 살 거 있으면 빨리 고르고 계산하라는 무언의 압박 같은 것일 게 분명했죠. 그래서 저는 그 직원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혹시 롯데포인트 같이 적립하시겠어요? 이렇게 기계적인 멘트를 날렸을 때 저도 응당 형식적인 답변을 내놓았어요. 네, 적립해주세요. 010-7367에 아니요 고객님. 여기 앞에 숫자판 보이시죠? 여기에 고객님이 직접 010부터 번호 눌러주셔야 해요. 더 환해진 미소를 보면서 저는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직접 번호 누르는 숫자판은 여기에 있다며 제 앞에 더 가까이 들이밀어주는 그 친절함에 전 몸둘 바를 모르고 떨리는 손끝으로 숫자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010 혼심을 담아 눌렀죠. 네, 저는 몹시나 쑥맥인 남자였던 것이에요. 번호를 다 찍고 나서 완료 버튼까지 누르자 벼랑간 맞은편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아, 역시 맞구나. 박재훈, 맞아, 이런 이름이었지. 갑자기 그 직원의 입에서 제 이름이 흘러나온 것이죠. 직원이 보고 있는 포스기 화면에는 포인트 적립을 위해 확인차 고객의 성명이 떠 있었습니다. 제 인적 사항을 보고 직원은 놀란 눈치였지만 저만큼 놀라진 않았을 겁니다. 저기 죄송한데 혹시 절 아시나요? 네, 저 고객님 알아요. 저 고객님이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옆에 있던 여고를 졸업해서요. 굉장히 애교스럽게 말하면서 직원이 싱긋 웃어주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머릿속에 든 임명록을 넘겨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의 얼굴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전 순간 분함을 느꼈죠. 그때 학원 같이 다녔었는데 잠깐이었지만 명성학원 고등반. 아, 거기 명성학원? 아, 네, 맞아요. 저 거기 학원 다녔었어요. 2학년 때랑 3학년 1학기 때까지. 여직원이 학원 이름을 거론하자 그제야 머릿속에서 희미한 전구가 켜지더니 깜빡깜빡하며 불빛을 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반가움이 들어 등록했던 기간을 줄줄 말하고 말았죠. 아, 그러고 보니까 확실히 어딘가 낯이 익은 듯 했어요.
제가 참으로 애매한 시간대에 카페를 방문했던 터라 그때까지는 아무런 방해 공작 없이 그 직원과의 둘만의 세상을 형성할 수 있었지만 곧 카운터를 향해 오는 다른 손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쉬움에 괜히 입맛만 다시며 결제 카드를 챙겼어요. 그분은 싱긋 웃는 미소로 저를 보내주었죠. 야속하게 시리 카운터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음료 픽업대에서 금방 제 커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문한 적도 없는 작은 쿠키가 거의 테이크아웃 잔 옆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 고개를 빼어 카운터 쪽을 바라보자 눈을 마주친 여직원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쿠키, 저 먹으라는 거였습니다. 서비스, 지인 찬스, 뭐 그런 거였죠. 전 솔로로 지낸 지가 그때 1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사실 전 여자친구와는 제가 회사에 취업한 후로 하도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 타이밍이 안 맞아서 더 싸우게 되었던 것도 있었는데요. 물론 그 친구가 참 성격이 지랄맞은 게 기본적인 이유였고요. 제가 일적으로 힘들고 바빴던 건 부수적인 이유예요. 어디까지나요. 하여간 그렇게 박터지게 감정 싸움까지 해가며 전 여자친구와 결국 장렬한 이별을 맞이했고 그러면서 지켜냈던 회사의 제 자리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다행스럽고 자랑스럽게도 회사에서 제 위치를 점차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칭찬 듣고 제가 하는 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전 옷줄에선 더 뽐내듯이 일을 열심히 했고 시간과 노력을 회사에 다했습니다. 꼬박 1년을 한눈 한 번 안 팔고 회사랑만 연애를 했더니 현실에 저는 가련한 쑥맥, 비참한 솔로가 되어 있었어요. 지하철이라도 타면 여자와 손을 스칠 수 있을까 하는 비겁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게 당시의 저였죠. 그 어느 때보다도 추운 겨울을 난 저는 다가오는 봄은 반드시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여 누군가라도 만나 옆구리마저 뜨끈하게 데우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부진 각오를 겸하여 나갔던 외출 쇼핑이었는데 갑작스레 제 옛 모습을 아는 사람을 만나다니 제 눈에 불꽃이 타오를 만한 건수였습니다. 심지어 상대방 측에서 절 일방적으로 알고 기억한다는 사실마저 그때는 짜릿하게 느껴졌지 뭡니까? 이런 마당이었는데 제가 운명론을 주장하지 우연론을 믿을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운명 같은 마주침이었다고 결론 내린 저는 옷을 쫙 빼입고 다음번에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카페보다 먼저 들른 신발 매장에서 드디어 결제품을 고른 다음이었습니다. 심플한 로퍼를 한 켤레 구매한 저는 카페 근처를 배회하다가 헛기침을 거의 환자처럼 해댄 후에야 안으로 입장할 수 있었어요. 긴장 속에 카운터를 확인하자 그 직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절 발견하자마자 부드럽게 휘어지는 눈매에서 전 설렘을 느낄 수 있었죠. 또 시원한 커피 한 잔을 주문하자 그 직원이 고개를 앞으로 빼고는 허리를 숙여 제가 손에 든 쇼핑백의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와, 좋은 데 갔다 왔네? 뭐 샀어? 신발. 그냥 살 때가 돼서. 그녀가 저에게 당연하다는 듯 반말하는 것에 놀라워해야 하는지 저도 모르게 함께 반말을 하고 말았다는 것에 소스라쳐야 하는지 전 몰랐습니다. 비싼 거겠는데? 야, 너 돈 많나 보다? 너 무슨 일해? 아무렇지도 않게 제잘거리는 그녀가 신기했어요. 네, 맞아요. 이 직원이 바로 제가 글의 서론에서 거론한 바 있는 저의 아내가 되시겠습니다. 우열로는 갖다 버린 지 오래였으므로 저의 당시 주장에 의하면 저희는 운명론에 의거하여 서로가 자석처럼 만나 끌리게 되었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그 운명과도 같았던 제 발걸음이 저를 바로 알아본 아내의 눈썰미가 저희 두 사람을 맺어주었던 겁니다. 사귀고 나서 물어봤던 것들 중 하나가 대체 나를 어떻게 알아보았는가인데
아내가 말하기를 제가 학원 수업 들을 때면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헤드뱅잉을 하며 거나하게 쫓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단 몇 차례 본 것만으로도 강렬하게 인상에 남았다고 합니다. 신기하게 볼 때마다 졸고 있었고 그런 주제에 자꾸 앞자리에 앉아 있어서 저기는 분명 공부 잘하는 명문고인데 어쩌다 저런 학생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신비로움을 아내는 당시 품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긴 전 옛날에 학원에서 몇 친구들과 선생님들로부터 명물로 불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 머리에 전통 모자인 상모를 씌워놓으면 자동으로 상모 돌리기 공연이 되겠다며 명물이라고 칭해 주었었죠. 달갑지 않은 유명세였는데 그로 인해 아내의 눈에도 띄어 훗날 이런 인연을 불러올 줄은.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건가 봅니다. 격렬하게 머리를 돌려가며 최선을 다해 졸던 학생이었으나 저는 기이하리만치 그에 비해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께서는 학원에서 제가 걸핏하면 존다는 사실을 아시고도 성적을 보면 이게 또 신기하니까 차마 그 학원을 그만두라고 하진 못했던 겁니다. 아내는 그 학원을 반년 정도 다녔다고 해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바로 근방에 있는 여고 출신이 아내인데 공부는 잘 못했었다고 하네요. 나온 대학만 봐도 제가 훨씬 더 공부에 좋은 성적을 보였음을 알 수 있었어요. 대학 다니면서 열심히 대외 활동도 하고 자격증도 따면서 스펙을 끌어모았던 저는 몇 번의 좌절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원하던 회사의 출입문턱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내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졸업 유예를 신청해 둔 후 일본 여행, 대만 여행 이런 걸 다니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졸업을 한 후 어느 사무직종에 들어갔지만 1년 딱 채우고 퇴사해서 퇴직금을 탔고요. 그 후로는 취업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려서 사무실로 다시 들어가기 싫어했어요. 자신의 스펙으로는 더 좋은 곳에 들어가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으므로 그저 그런 사무실에 들어가기 싫다는 게 원초적으로 깔려있는 이유였죠. 환한 인상과 활동력 좋은 것을 바탕으로 서비스업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아내는 이런 것이 적성에 맞는다고 판단 내리고는 정식 직장을 이쪽으로 잡았어요. 주변에서 나이 들어서 계속할 일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자기 창업을 하는 것밖엔 답이 없는 곳이다 라는 말을 해준 것이 아내는 마음에 걸렸으나 그것은 몇 년 후에 미래의 자신이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고선 그냥 서비스업에서 직원으로 일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슬슬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다른 길을 찾아봐야 하나? 그러면 너무 늦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런 고민의 결정기에 일하던 카페 매장을 찾은 한 손님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저였던 겁니다. 그러니 아내도 제가 주장했던 운명론에 빠져들어간 것이에요. 저와 아내는 동갑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때 수업 시간이 겹쳐서 학원에서 봤던 것이죠. 그런데 참 특이한 점. 오빠, 나 저거 먹고 싶다. 우리 오늘은 그냥 파스타 말고 저거 먹으러 갈까? 새로운 데 가보자, 응? 오빠. 아내는 가끔 절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나름 정당한 것은 아내가 빠른 생일이었다는 점이죠. 저보다 한 해 늦게 태어난 2월생이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빠른 생일이 아닌 것처럼 그냥 태어난 해에 맞춰 지인 만들고 친구 사귀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전 맹세코 아내에게 저를 오빠라고 불러달라거나 한 적이 없었어요. 진짜로요. 그런 취향도 아니었죠. 그런데 애교를 만땅으로 부릴 때면 그리고 특히나 뭔가 부탁 어린 말을 할 때면 뜬금없이 오빠라는 호칭을 썼죠. 그 앞에 대고 정색하면서 오빠라고 하지 말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뒀었어요. 제가 아내와 결혼하게 된 계기는 단순하고도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같이 술을 마셨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완전히 부어라 마셔라게 돼서는 꽐라로 변신을 했던 거예요.
말리는데도 듣지 않고 계속 마시더니 좀 있다 보니까 해롱해롱하고 있었어요. 원래 술집에서 마주보고 앉아 있었는데 일어나더니 제 옆으로 와서 엄청 불어대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만취한 것 같아 제가 이만 일어나자고 집으로 바래다 주겠다고 했더니 아내가 갑자기 울먹거렸습니다. 나 보낼 거야? 응? 나 이대로 가? 그럼 이대로 가지. 어떻게 가려고. 나 그럼 너무 비참해지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매달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나 상처받았어. 나 안아줘 빨리. 안 맞춰주면 울고불고 개판이 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는 수 없이 아내 장단에 맞춰줬는데 그러다 근처 모텔까지 갔던 것이죠. 분위기 타서 그렇게 된 것이었지만 아내는 이튿날부터 굉장히 침울해 보였습니다. 제가 눈치를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그 다음에 만나도 어딘가 뾰루통하고 말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다 한 일주일쯤 그렇게 흘렀을 때였나 봐요. 갑자기 엄청 진지하게 무게를 잡더니 저보고 자기를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저희 사귄 지 반년 지나가던 때였어요. 농담이지? 지금이 무슨 옛날 조선시대도 아니고 동거 커플도 많은 세상인데 우리가 한번 잤다고 책임 어쩌고 얘기까지 나올 건 아닌 것 같아. 나 진지해. 세상 진지하다고. 나 책임지겠다고 하든지 우리 헤어지든지 둘 중 하나로 해. 아내가 거의 화를 내듯 말했어요. 저는 그 앞에서 조금 억울했죠. 따지고 보면 당한 건 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진지해 보이는 아내 때문에 저도 신중한 고민 속으로 들어가게 됐죠. 예쁘장한 외모에 이토록 정조관념이 투철한 여자? 솔직히 신부감으로 굉장히 괜찮은 조건이라고 여겼거든요. 애교도 많고 말수도 많고 헬렐레하긴 하지만 반전 매력으로 이런 쪽에 조신하고 정조를 따지는 걸 보니까 확 끌리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압박 하에 생각을 고쳐먹게 된 저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저희 가족끼리 같이 밥 먹는 자리에 아내를 초대해 데려갔어요. 크게 낯가리는 기색도 없고 정말 싹싹하면서 밝게 저희 가족들을 잘 대하는 모습이 역시 아내답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자리에는 저희 부모님 두 분과 저희 형의 딸인 저희 조카, 그리고 가까운 데 사시는 저희 작은 이모, 이렇게 5명이 있었고 여기에 저와 아내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형과 6살 터울의 형제입니다. 형이 눈에 쌍심지켜고 미친 듯이 공부에 매진하고 있던 수험생 시절에 전 아직도 초등학생이었으니 6살이면 제법 나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다른 형제 없이 저희 둘뿐이라서 더 그런가 봅니다. 너 진짜 귀엽고 예쁘게 생겼다. 유치원 가면 인기 많지, 그치? 아빠 닮아서 이렇게 예쁜가 보다. 어쩜 이렇게 예뻐? 응? 아우, 귀여워라. 아내는 그때 저희 조카에게 예쁘다는 칭찬을 거의 남발하듯 하였습니다. 조카야 뭐 예쁘다는 소리 들으니까 입이 해벌쭉해져서는 좋아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은근히 저희 형 외모를 거론하더군요. 저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조금 추가해서 말하자면 매력적인 외모를 지닌 사람이고요. 옛날에는 이런 외모 안 먹혔을지 몰라도 나름 유행을 타서 훈훈하게 보이는 그런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뭐가 말이 따라 나오는 저와는 다르게 형은 딱 한마디로 설명 가능한 외모입니다. 와, 진짜 잘생겼다. 라고 말이죠. 제가 사춘기 직격타로 3개 맞아서 방황하고 다닐 때 억울했던 게 저는 뭐 대충 그린 것처럼 이목구비가 그렇게 생겼는데 대학생 형은 누가 봐도 잘생긴 얼굴이라서 짜증이 났었어요. 기분 탓인가? 항상 예쁜 누나들이 저희 형 곁을 서성이고 있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제가 주제넘게 형한테 까불고 대들고 많이 설쳤었어요. 그래도 형은 저에게 가소롭다는 미소만 지어주었을 뿐 저를 혼낸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못난 동생인데 늘 아껴주고 위해주었죠.
저에게도 역시 소중한 형이었기에 나이 들면서 어줍지 않은 질투 따위는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형이 잘생긴 건 잘생긴 거다 이렇게 순수한 사실을 받아들였죠. 저는 제 친형이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불길하게 시리 제 아내에게서 저 눈빛이 지금 몽롱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번호 주세요. 저 앞으로 연락드려도 돼요? 아내는 대담하게도 저희 가족들에게 핸드폰 번호를 먼저 요청했습니다. 있을 사람 정도만 있는 저와는 다르게 아내는 핸드폰에 저장된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특히나 카톡에 들어가면 친구 목록이 어마어마해서 화면을 내려도 쉽사리 끝이 안 보일 정도였죠. 저 정도 사교성은 돼야 그만한 인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체감했어요. 결혼 전제로 제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로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번호 달라는 그 앞에서 거절할 가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아내는 자연스레 형의 번호도 받게 되었죠. 엄청난 고단수 수법이 숨겨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목표를 위해 주변 인물들을 자연스레 끌어들이는 수법이라 할 수 있었죠. 자기 애를 예뻐해주니까 그것에 형은 제 아내의 첫인상을 좋게 평가한 눈치였어요. 부침성 좋은 여자 같다고 저한테 따로 말을 해줬더라고요. 참고로 이날 형수님께서는 둘째를 임신 중이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입덧이 도지셨다고 엄청 예민한 시기를 보내고 계셨거든요. 형수님께서는 단적으로 표현해 부잣집 고명딸로 집안에서 무척 어와둥둥 사랑만 받으며 자라고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집에서는 더 괜찮은 조건의 훌륭한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희 형에게 완전 꽂혔던 형수님께서는 고집을 부리셨고 직업적으로 아주 평범한 회사원일 뿐인 형과 결혼까지 해내셨습니다. 저희 형제 특징이 술자리를 좋아하는 건데요. 형수님께서도 가볍게 술 즐기시는 걸 좋아하셨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저랑 술자리에 있을 때 제가 술김을 빌려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형수님께서는 진짜 이렇게 이쁘게 생기셨고 집안도 저희 집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집안인데 왜 어째서 저희 형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더 좋은 조건의 남자들이 줄을 섰을 텐데도요? 이유는 하나뿐. 역시 술김을 빌어 형수님도 은은한 미소와 함께 가감없는 진심을 꺼내 보이셨죠. 생긴 게 내 스타일이라서 평생 보고 살아야 하는데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얼굴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희죽희죽 웃으셨는데 약간의 광기마저 보였어요. 조카 태어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먼저 사귀자고 한 것도 결혼 얘기를 꺼낸 것도 모두 형수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형이 딱히 말을 안 해줘서 반대로 알고 있었는데 충격이었죠. 선택받은 자로서 그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려는 듯 형은 정말 형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묵묵하게 오만 히스테리 다 받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존경심마저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결혼은 참 현실이구나. 난 되도록이면 성질 안 부리는 여자랑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은연중에 하게 되었죠. 형의 경우를 보면서 제가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성질 부리는 걸 본 적이 없는 애교쟁이 아내가 더욱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들한테도 사근사근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호감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아내가 우리는 결혼 언제 하냐? 나 책임지기로 했으니 바로 결혼 진행 들어가는 거 아니었냐? 라며 하도 채근을 하기에 저도 이왕이면 좋게 따라주기로 했어요. 결혼 안 할 거면 헤어지자고 하는데 그럴 수야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본가가 지방에 있는 아내는 가족과 떨어져 서울살이 자취 생활을 하면서 외롭다고 자꾸 말하기도 했었어요.
월세 아끼려고 같이 사는 룸메이트 친구가 아내에겐 있었는데 서로 안 맞는지 걸핏하면 싸워대는 것도 결혼이라는 탈출구를 찾는 이유에 포함인 것 같았습니다. 당시 처가의 모든 지원을 합쳐 아내는 대략 4천만 원 정도를 결혼하면서 들고 왔습니다. 지방 아니고 서울인데 4천을 누구 코에 붙이냐고요? 네, 나머지는 전부 제 쪽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신혼집은 의외로 쉽게 구하게 되었어요. 일단 좋은 데가 나와서 전세로 들어갔거든요. 사기당할까봐 전세는 불안해서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웬걸요. 부모님이 건너 아시는 지인분께서 마침 전세를 놓게 되면서 거기에 저희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희가 2년 살고 나가면 집에 도배장판 새로 싹 할 계획이니까 있는 동안 편하게 쓰라는 말까지 들어서 부담도 적었고 너무 좋기만 했습니다. 출발부터 산뜻하다. 우리 2년 뒤에는 아마 좋은 집을 노리고 이사가게 되겠지? 꿈에 부풀어 미래 이야기를 그때 했습니다만 한치 앞을 몰랐기에 짓거릴 수 있었던 오만이었습니다. 결혼식 3주 전부터 그 집에 들어가 저희는 살고 있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미 시작한 셈이었죠. 같이 피부관리 열심히 하면서 신혼여행 짐도 미리미리 조금씩 챙겨놓고 재미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아내가 수상한 통화를 하는 것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왜 자꾸 연락하냐고. 카톡 차단하니까 문자 보내더니 문자 씹으니까 이젠 전화를 계속하네? 점장이니까 내가 번호까진 차단 안 하는 거야. 다른 의미 없어. 제발 나한테 미련 좀 갖지 마. 이런다고 내가 결혼 안 할 것 같아? 제가 작은 방에서 게이밍 헤드셋을 쓰고 한창 게임을 즐기고 있을 거라 믿었던 아내가 안방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건 맞지만 갑자기 화장실이 넘어가고 싶어서 중단하고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런데 안방 문 앞을 지나는데 수상한 내용들이 들려오니까 흠칫할 수밖에요. 듣고 나니 왠지 모르게 짚이는 게 있어서 아내가 근무를 하지 않을 때 그 쇼핑몰의 카페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딱 앞면만 튼 적이 있는 남자 점장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슬쩍 다가가서 혹시 잠깐 시간 되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비장한 표정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만 다니는 후방 통로로 향한 저희는 진솔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다 알고 찾아왔다는 양 굴었습니다. 아내랑 사귀었다는 거 알고 있는데 단지 가벼웠던 사이 맞냐고 말이죠. 점장이 펄쩍 뛰면서 금세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는 겁니다. 절대 가벼웠던 관계 아니었고 아내가 카페 입사한 지 한 달 됐던 시점부터 2년 넘게 만났던 사이라고 했습니다. 근무자들이 안 좋게 볼까봐 철저히 매장 내에서는 비밀 연애를 엄수했지만 몰래 뜨거운 사랑을 나눴다고 하더군요. 같이 해외여행도 다녀왔고 국내에 좋다는 호텔도 웬만한 데는 같이 다 가봤다고 하는 얘기에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가관인 건 점장과 헤어지기 전에 이미 저랑 사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친 기간이 존재했다는 거죠. 미련 안 갖겠다고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하는 점장을 내버려두고 아내에게 진실의 여부를 확인하러 저는 떠났습니다. 나랑 그 사람이랑 누가 더 낫나? 둘 다 만나면서 재본 거 아니야? 절대 아니라니까. 난 이미 다 정리했고 끝냈는데 그쪽에서 멋대로 착각하면서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야. 실제로는 먼저 끝난 사이였어. 그리고 나는 그냥 사원인데 그쪽은 점장이니까 내가 을이라서 피해볼까봐 헤어지면서도 가슴 졸였어. 무서워서 제대로 끝맺음을 더 정확하게 못했던 거야. 아내가 눈물이 고인 눈으로 울먹이며 말았는데 거기서 제가 이미 지난 일 가지고 들쑤시는 나쁜 놈이 될까봐 더 뭐라고 따질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아내에게 다그쳐서 미안했다고 사과를 해야만 했죠. 훌쩍거리면서 우는데 어떡하나요? 그렇게 저는 가슴 한구석에 점장의 마지막 한마디 충고였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결혼하실 분은 술에 취하면 감당 불가, 갱생 불가예요. 조심하세요. 내용을 품은 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직후 그 카페는 당연히 그만두었고요. 퇴사했죠. 그런데 결혼식 때 특이했던 점이 신부 측 하객에 남자가 많아도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비가 적당한 편이었고요. 저희 친척 어르신들로부터 어휴, 신부가 남자 친척들이 참 많나 보다 하는 수군거림을 듣고서는 제가 한숨을 내쉬었죠. 아닌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내 결혼식 때 그쪽 친척은 다 합쳐서 20명가량이 왔었기 때문에 보이는 남자 하객들은 죄다 아내 개인적인 지인들인 게 확실했습니다. 제가 아내 보려고 신부 대기실 쪽을 빼꼼 훔쳐볼 때 우리의 인연이며 추억은 완전히 끝이구나. 이렇게 너를 떠나보낸다. 결혼해서 꼭 행복해라. 이딴 개소리를 하는 놈도 발견했습니다. 대기실 한가운데 한껏 꾸미고 앉아있는 아내를 보면서 그딴 소리를 짓거리는 놈이 있을 수 있다니. 갑자기 저를 찾는 부름이 있어서 그 순간에 당장 따지고 지나가지 못한 게 한이었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아내에게 물어보니 친구가 그냥 농담한 거라고 했어요. 퍽이나 그랬겠습니다. 왜? 나한테 남자 많이 꼬이면 앞으로 오빠가 질투하면서 우리 사이 더 돈독해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내가 애교를 섞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약간 어이가 없었어요. 점차 더 체감하게 된 것입니다만 아내는 말할 때 너무 가볍게 생각 없이 한다는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말을 할 때는 뭔가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런 소양이 되게 부족했어요. 쉽게 표현하자면 골이 비어 보이는 스타일이었달까요? 제가 좀 짜증이 나서 앞으로 저보고 오빠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정색을 하면서 분명하게 그랬죠. 그랬더니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정식으로 부부가 된 후로 그냥저냥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만 제가 술을 조금씩 마시는 걸 좋아해서 집에 수입 맥주들이며 와인 같은 걸 꽤 구비를 해놨는데 저 못지않게, 아니 더 심하게 아내가 술을 좋아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빈도가 늘어났는데 아내가 골빈 것 같은 헛소리를 가장 잘하는데도 바로 그럴 때였습니다. 아주버님 있잖아. 자기 형 말이야. 어? 우리 형이 왜? 또 무슨 얘기하려고? 아니, 아주버님은 되게 잘생기셨잖아. 이제 곧 형님이 출산하신다는데. 속으로 불안하시겠다. 불안하다니. 뭐가? 아기 낳으면 몸도 퍼지고 출산 후에 엄청 힘들고 부부관계는 당연히 못할 텐데. 이 틈을 타서 잘생긴 아주버님 노리는 여자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난 100% 형님이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실 것 같아. 아, 웃겨. 재밌다. 도대체 정신세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결론이 나와서 그걸 또 입 밖으로까지 꺼낼 수 있던 걸까요? 전 아무리 곱씹어봐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제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뭐라고 그랬더니 술 냄새 풍기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욕을 떠들더라고요. 웬만하면 집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집 나가면 무조건 기회를 틈타 어떻게든 술을 마시더라고요. 부모님 댁 근처의 갈비집에서 다 같이 외식을 했는데 출산 후에 조리원에서 몸 풀고 계셨던 형수님은 당연히 안 계셨습니다. 거의 다 먹어가는 와중에 형이 맥주를 까니까 아내가 조탑시고 옹호하면서 잔을 돌렸죠. 부모님께서는 사양하시겠다면서 먼저 댁으로 들어가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은 저희 세 사람끼리 마저 먹고 가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빠, 저도 한 잔 더 주세요. 다음 잔 소맥으로 말아 먹으려고요. 아내가 오빠라고 부른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희 형이었습니다. 제가 미쳤냐고 그러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아내가 뻔뻔하게 맞은편에 형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형은 그냥 웃으면서 술을 따라주었고요. 이때가 제가 아는 한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새로 입사한 매장에서 직원들끼리 회식을 거나하게 하고 귀가한 적이 있었는데 집에 오자마자 소파에 퍼질러 누워 한참 핸드폰을 하더라고요. 제가 술 냄새 난다고 먼저 씻으라고 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했고요. 좀 있다 보니 어디다가 전화를 걸더군요. 오빠, 뭐 하세요? 저 애기 사진 좀 보내주세요. 아직도 눈 못 떴어요? 오빠 닮아서 애기 눈도 분명 예쁠 것 같은데. 아, 갑자기 오빠 눈 보고 싶다. 상대는 형이었습니다. 태어난 둘째 조카 사진을 달라는 건 핑계 같았고 형한테 그렇게나 앙탈을 부리더라고요. 술김을 빌어 그러는 것 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난처해진 형한테도 민망했고요. 그날 씻고 나오자마자 굴러떨어져 있길래 작정하고는 제가 다음날 아내에게 제대로 따져 물었어요. 대체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자기는 기억이 안 난대요. 그냥 주사일 뿐 큰 의미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되려 저한테 형제끼리 분위기가 너무 삭막하니까 중간에서 자기가 윤활제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러는 거 우리 중 누구도 바라지 않으니까 제발 자중 좀 해라. 제발 부탁이다. 제가 진지하게 거의 사정하다시피 하니까 아내가 알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술을 마시고 왔을 때 형한테 연락해서 애교를 그렇게 부리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서는 정신병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황당한 건 며칠 후 아내랑 매장에서 같이 일하는 어느 남직원이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온 일이었죠. 별로 취한 것 같지도 않은 아내를 바래다 준답시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기사님 땡큐. 덕분에 안전기가 했어요. 남직원한테 눈을 찡긋거리는 아내를 보면서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연히 아내랑 싸웠고요. 전 남자친구라는 의문의 존재들로부터 연락이 오는 바람에 제가 기가 막혔던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처신을 하고 다녔으면 이미 결혼했는데 우리 다시 만나자며 전 남자친구들이 말을 할 수 있는지 전 이해가 안 갔어요. 저희 분위기가 냉랭했을 때 형수님의 초대로 형네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형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고급 요리와 샴페인을 함께 즐겼고요. 그런데 형수님께서 저녁 시간 되니까 감기 기운이 심하게 돈다면서 잠깐 좀 누워있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직 수유 중이시라서 감기약을 못 드셨더니 그런 것 같다고 했어요. 괜히 온 것 같아 전 죄송스러웠는데 아내는 신이 났습니다. 형수님께서 애기 안고 방으로 들어가시자 갑자기 남은 샴페인을 벌컥벌컥 들이키더라고요. 아내와 이런저런 일로 싸우면서 좋지 않았던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또 그랬죠. 그랬더니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식탁 맞은편 형수님 자리였던 빈 의자에 앉으며 형한테 기대는 겁니다. 팔짱까지 끼면서. 나는 너보다 이 오빠가 더 좋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압도되어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형이 가만히 있다가 제 아내를 보면서 그러는 겁니다. 나는 너보다 내 동생이 더 좋아. 조용한 울림은 큰 파급 효과를 내며 퍼져나갔습니다. 술김을 빌어 만행을 또 저지르던 아내가 그 말에 민망해졌는지 자세를 바로 하고 앉더라고요. 장난기 하나 없이 형이 진지하게 말하니까 아내도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네가 내 동생 와이프라서 봐주는 거야. 오로지 그 이유 하나로 참아주는 거니까 똑바로 행동하세요, 재수 씨. 아내가 멋쩍은 표정이 되어서 가타부타 아무런 대꾸도 못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형이 말해서 갑자기 깨달음이 왔거든요. 이제 이 여자랑은 안 되겠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 다음 주에 아내와 이혼 여부를 두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혼하고 겨우 1년, 아직은 결정 내리기에 시기상조 아니냐고 아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1년이면 교훈을 얻기에 충분한 기간이었어. 너랑 나 부부로서는 아니라는 교훈 말이야. 너는 너 있는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분명 따로 있어. 확실한 건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제 말에 아내가 표정이 바뀌더군요. 그때로부터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이혼 결정 내리느라 이것저것 재면서 서로 피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은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 결정을 모두 지지해 주었고요. 평안하게 이혼남이 될 수 있었죠. 그 후로 저는 2번의 연애를 했고 결혼은 아직입니다. 조카들 커가는 거 보면 저도 결혼하고 싶긴 한데 확실히 한번 다녀오니까 더욱 신중해지네요. 결코 알고 싶지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 알게 된 사실. 저와 이혼한 전 아내는 거의 2년 정도 지났을 때 또 결혼을 했고요. 바로 얼마 전 또 이혼을 했습니다. 다시 생각하고 다짐합니다. 결혼은 신중하게.